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무려 한 달 만에. 예, 한 달도 깁니다. 맞습니다. 우리 월간 이선엽 2024년 6월호. 벌써 6월 상반기 다 갔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올해 상반기는 좀 농사 잘 되셨습니까? 뭐 괜찮았던 건 같고요. 항상 또 꾸준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 달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6월이요? 6월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저도 이제 개별 기업을 좀 해보면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되게. 예, 꼬이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뭐 잘된 경우도 있었는데 올 6월에는 정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팔면 오르고 제가 사면 빠지고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생기더라고요. 이사님도 사람인데요, 그럼. 아이고, 뭐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더 변동이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정말 황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800 넘어섰다가 네. 또 조정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시장 이야기는 뒷부분에 좀 그러시죠? 여쭤보겠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네. 예. 중국 또 다녀오셨다고요? 다녀왔죠. 한 달 만에 다녀왔고 예.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시. 예.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중국 다녀오신 예,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었고 예. 작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혹시나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중국을 좋아하냐고. 중국을 왜 이렇게 자주 다녀와서 중국 얘기만 한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네. 왜 오해하면 안 되냐면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업종이 음식료잖아요. 네네네. 음식료 이런 것들인데 이게 미국이 되게 좋아서 그런 줄 알고만 계세요. 네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실제 지금 움직이는 음식료들 매출은 중국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삼양불닭이라는 거 보면 네네네.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시면은요, 미국 지역이 아마 성장률로는 한 260%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 매출이 한 780억에서 790억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미국만요? 예, 미국만. 근데 중국은 190% 성장을 했고 금액이 950억이 넘어요. 쉽게 얘기해서 삼양불닭의 주가는 중국이 만든 거예요. 중국이 만들었고, 왜냐면 중국도 200% 가까이 성장했으니까. 근데 금액만 보면 이쪽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의 수출을 생각을 하면 여전히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을 잘 봐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780억대인데 이쪽은 950억이잖아요. 네. 그럼 950억짜리가 꺾이면 미국 좋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제가 볼 땐 양쪽 다 가봐야 된다. 그리고 양쪽을 같이 아우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실제로 목격을 하시러, 그럼요. 체감을 하시러 네. 중국을 또 그렇게 다녀오시는 예, 거고, 맞습니다. 뭐 중국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을 좋아한다라는 건 거기 시장이 있고 돈이 되니까 가시는 거죠. 사실 돈 투자로. 벌러 가는 거지 저는 뭐 중국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돈 버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거고 네. 그 기회가 있는 곳이면 중국이 아니라 인도도 가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더 오지라도 가야죠. 나중에 아마존 밀림이라도 거기서 주식이 있더라면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 마인드예요. 파이오니아처럼 남들이 안 다닐 때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고 남들이 다니면 꼭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뛰고 더 많이 뛰고 예. 더 먼저 보고 그러면서 뭔가 경쟁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은 중국도 무시하면 안 될 정도로 매출 비중이 크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에 대한 업데이트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예.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만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이틀 됐네요. 6월 지난 23일 주말에. 예. 그러니까 주말 뭐 금토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녀오시니까 예. 따끈따끈합니다. 예. 저희가 6월 25일 화요일 오후에 찍고 있고요. 사진도 많이 찍어 오셨어요. 예. 많이 찍어 왔어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상하이 중심으로 이렇게 다녀왔고 네. 보통 뭐 상해, 수저우 아니면 북경 아니면 내륙에는 청도 이런 데까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상하이와 수저우를 중심으로 좀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어디예요 지금 사진은? 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중국 상하이에 가보면
일부 그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상하이 안에는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고 네. 대학생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백화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쇼핑몰에 있는 상점 중에 하나인데 뭐 아트박스 같은 건가 보다.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정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브로마이드를 파는 데인데요. 네. 요거 한번 보이시나요? 누구? 요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고 복장을 보더라도 중국인처럼 생겼죠. 네. 이게 중국에서 만든 BTS 짝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름은 TNT라는 그룹이에요. TNT. 예, 뭐 TNT라는 터뜨려버리나? 그룹이죠. 이게 뭐 TNT가 무슨 소년 뭔데? 하여튼 얘네는 무조건 이런 어떤 그 아이돌이면 뒤에 소년자가 들어가요. 여성분들은 소녀자가 들어가고 좀 특이해요.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맞는 건데요. 근데 실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거 보면 여전히 BTS입니다. 예, 브로마이드 이런 거 보면 뒤에도 좀 사진이 있을 텐데 요런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브로마이드를 쭉 사진이 이런 것들인 건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BT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이 팔렸고 여전히 한류에 대한 인기는 대단했다. 그리고 조금 젊은 층이 있는 데로 가면 갈수록 우리 K-팝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네. 백화점이든 어디든 이렇게 쭉 가면 네. 어떤 음악이 들리고 그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연령이 낮을수록 K-팝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심감할 수 있었고 저도 모르게 이거 한국 노래인데 라는 게 나올 정도로 제가 한국어를 모르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 최신곡도 많이 하세요? 예. 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영업부 회식도 했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장원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노래를 엄청 아이브, 불렀다가 아이브 불렀다가 해야? 여러 가지를 많이 부릅니다. 한 애프터 라이크도 그렇고 뭐 제가 한두 가지를 부르는 게 아닌데 이제 그래서 직원들이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와 저분이 BTS 뭐죠? 그 아이브. 아이브를 이렇게 좋아해? 네. 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한 노래를 듣고 이제 아이브를 끊는 그죠? 야, 끊어요? 왜냐면 저 왜 이렇게 못 부르지 뭐 이런 게 있겠죠. 네네. 네 나름대로 이사님이 해야 부르면 옛날 그 해야 떠라 그 노래가 이제 그 정도 나이는 아닌데 굉장히 젊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러네요. 근데 현지에서도 예. 우리 K-팝 노래가 엄청나게 울려 퍼지고 맞습니다. 있고 쇼핑몰 예. 이런 데서도 예. 그래서 여전히 문화 중심으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중심으로는 한류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인기가 여전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특징이요. 중국에 가보시면 네. 나중에 중국의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TV 이런 걸 보면 이상하리만큼 일본하고 적대적 관계로 인해서 생긴 드라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한말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930년대, 예. 40년대 그때 일본하고 중국하고 엄청나게 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어떤 드라마가 한 3분의 1 가까이인데요. 그건 법으로 그렇게 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중국은 법적으로 그런 드라마를 의무적으로 방영을 해야 역사물. 돼요. 역사물. 근데 그 역사물이 개들하고 싸우는 거. 청일전쟁 이런 뭐 그런 것. 청일전쟁보다 좀 더 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라는 게 생기기 전, 예. 이럴 때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반일 감정이 예.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거를 의무 편성할 정도로. 의무 편성할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나 모두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반일 감정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문화는 일본 문화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한번 뒤에도 제가 사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요런 복장들 보이시나요? 요게 뭐요? 일본을 코스프레? 흉내낸 코스프레 하는데 아. 이게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만 가다 보면 아니 뭐 이렇게 많지 싶을 정도로 예. 애들이 보면 이런 것들 아마 요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뒤에도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이시나요? 이게 일본 저기 일본 만화를 애니메이션이에요? 소재로 한 어떤 그런 것들이고요. 뒤에 한 번 더 보시면 더 있고 하나 더 보시면 이게 아까 BTS 뭐 그런 것들인 건데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게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배구 만화가 있어요. 하이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본 만화. 일본 만화입니다. 요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슬램덩크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슬램덩크. 예, 슬램덩크는 농구잖아요. 예, 예. 이거는 배구예요. 오. 배구인데 뭔가 되게 스토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일본의 스포츠 관련 애니메이션은 네. 사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농구 천재 예.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천재 같은 애 하나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끈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라면 다 그렇죠. 뭐 슛돌이도 그렇고 예. 피구왕통키도.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그 몇몇의 그 배구를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소질도 있긴 한데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각기의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좀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예, 그래서 되게 굉장히 참 재밌다라는 건데 이제 두 굉장히 훌륭한 뭐 만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머리를 하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만화 주인공 네. 헤어스타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여기 사진에는 없는 여기에 이게 보시면 그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제 배구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 위에. 예. 그래서 이렇게 보일 거고 요 친구 머리 이게 노래해 가지고 뾰족뾰족 나온 머리가 있는데 아톰 머리처럼 생긴 거. 아톰이라고 하면 모르실 것 같긴 하다. 이것도 나이가 드러나는데요. 철환 아톰이라고. 예. 옛날에 오츠카데 사무 그죠? 그게 또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예,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죠. 네네. 그죠? 예. 철환 아톰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데츠카우 사무구나. 예. 어쨌든 그런 건데 요 머리를 엄청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가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 머리를 해요. 노래 가지고. 근데 저기가 예. 특히 무슨 뭐 코스프레 같은 축제가 열리는 곳이 아니면 그냥 일반 쇼핑몰이에요? 일반 쇼핑몰인데 예. 여기가 청소년들이 오게끔 특화돼 있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예. 놀러 오는 쇼핑몰. 많이 놀러 오고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했더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이게 유행하니까 네.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 피규어 있죠. 애들과 관련된 일본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피규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날개도시 돋친 듯이 팔렸던 게 문화가 됐고 복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외색풍이 굉장히 청소년들 중심으로 스며들기 시작을 했다.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음식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들 예를 들면 K컬처 아니면 K푸드 여러 가지 또 K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미국 이런 데 갔던 것도 결국 우리의 국력하고도 연관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노래가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강해지고 국가가 융성해서 그런 건데 네. 최근에 일본 경기가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 문화적으로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여기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지만 저는 일본 주식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일본 관련 소비 트렌드를 제가 볼 땐 조만간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중국 안에서 일본 관련주를 찾을 수 있는 계기도 전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게 시작이 됐고 이게 문화의 어떤 한 단면이라고 보면 결코 이렇게 끝나진 않더라고요. 왜? 한국도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저 문화라는 게 뭐 예. 그냥 짧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 중에 딱 번뜩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염종순 대표님이라고 네. 일본에서 IT 사업을 하시는데 종종 저희 예. 출연해 주셔서 일본과의 어떤 문화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일본의 MZ 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게 맞아요.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역사나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따라하는 거고 와서 사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것 중국인들도 같아요. 마찬가지네요. 네. 왜냐면 이제 중국인들이 최근에 일본을 많이 갔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왔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 많이 가니까 가서 이제 뭐 좋은 곳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들였을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또다시 즐기는 모습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미 일본의 문화가 중국에 생각보다 많이 스며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며든 문화들은 단순히 이 문화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뭔가 산업이나 상업으로 이어진다. 이어지죠. 확실히 이어지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한국 것만 잘 된다는 걸 바라볼 게 아니라 이미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주식을 많이 하고 계시니 해외 주식 안에서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없는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해외 주식에서 많이 기회 볼 때는 일단 미국의 빅테크만 봤지만 네. 그렇죠? 또 한국 내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수출하는 기업 중심으로 봤지만 우리가 이전에 볼 때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이 커갈 때 그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주로서 역할을 많이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일본도 일정 수준 거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본의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이런 기업들 뭐 몇 번 더 가면 이제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또 제가 볼 땐 의외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사님께서 음.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편의점 브랜드가 일본 로손. 기업 브랜드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역사나 정치적인 거랑 다르게 소비는 그래도 친일본 기업 성향으로 간다. 그럼요. 그것도 말씀해 그것뿐만이 주셨었고요. 아닙니다. 의외로 일본이 저는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뭔가 정책을 펼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기업들이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형태가 다른 게, 우리는 항상 49대 5대1, 51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9, 중국이 51. 또 현지에서 그걸 막 예, 강요하니까. 강요하죠. 근데 일본 애들은 그렇게 해도 안 가요. 지분을 한 10에서 20% 정도만 가져가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떨려나질 않아요. 우리는 49대 51이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훨씬 더 잘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업을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그냥 단독법인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그걸 용납을 안 할 건데 일본은 애시당초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지분을 까는 것 같아요. 조금만 가져간다고요? 네. 지분을요? 왜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견이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야 이렇게 돼서 쫓겨났다라는 일본 법인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중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회사들 보면 3대 주주 또는 4대 주주가 일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중국이 커가는 거에 대한 이익을 정말 다 가져가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견제도 받지 않고. 일종의 그 일본 스타일대로 실리를 챙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 지분은 중국에게 좀 내주더라도 메이저 지분이 자기네들은 아니라 메이저는 니들이 알아서 가져가라. 니네 기업이야. 근데 나도 그냥 투자한 거야 정도로 해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었었고, 우리는 니네 기업이 아니라 야 우리 건데 니네가 숟가락 얹은 거니까 궁극적으로 날 줘라고 했다가 우리 인식이 사실은 그렇죠. 인식이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네. 나고 하는 건데. 충돌이 아니라 중국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만 김치국 마시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못한 걸까? 아니면 일본이라는 기업들이 뭔가 제대로 알고 여우같이 행동한 걸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중국에서 꽤 괜찮은 기업들의 생각보다 많은 주주들이 일본 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고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 잡음 없이 일본 기업들이 커가는 거, 중국 기업들이 커가는 거에 대한 이득을 고스란히 향유하는 모습을 놓고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한번 잘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이제 방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가 옳다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과반 지분은 아니고 소수 지분이더라도 그 기업이 커가면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의 대주주들이 좋아할 테니, 공산당도 그렇고, 대신에 우리는 거기에다 물품을 공급을 해서 할 그 수도 있죠. 마진을 가져가자. 뭐 이렇게 또 실리 그럴 챙길 수 수도 있죠. 예, 굉장히 있고, 그리고 그게 적은 지분은 아닌 거죠. 일대 주주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 그런 거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큰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클 수 있도록 뭐 기술적으로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런 걸 잘 찾아봐야 되겠고. 예.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이제 딱 그겁니다. 일단은 초반에 낌새를 차리는 거고, 예.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또 여러 번 또 계속 방문을 하실 테니까요. 보여요. 왜냐면 일본 기업들은 빤하잖아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 사실 다 빤하기 때문에 사실 몇 번 돌아가 보면 옛날에 2010년대 초반에 한국 기업들 거기 가서 중국 소비의 역할을 봤던 것처럼 여기도 가면은 눈으로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 2020년대도 초반에도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한국권 별로 없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 주식이 괜찮았던 게 또는 유럽 주식이 괜찮았던 게 보여줬던 게 첫 번째가 예전에 룰루레몬을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서치 하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먼저 보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눈으로 볼 때요. 제 눈으로 볼 때 여기 룰루레몬 처음 시작이고 될 것 같은데 그 뒤로 한 6, 7배 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케어릭이라서 구찌 있죠. 네네네. 요것도 중국에서 유행을 처음 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요것도 한 7배 정도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주식이라는 게 한국 주식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해외 주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중국에서 어떤 또 다른 문화가 없는지 새롭게 받아들였다면 봐야지. 수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측면에서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화나 역사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돈의 흐름, 그럼요. 산업의 흐름을 또 저는 봐야 돈 벌러 가는 되니까. 거지 돈이 좋은 거지 뭐 그 국가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게 중국 번화가에 예. 과연 사람들이 많이 늘었을까? 좀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됐을까? 왜냐면은 작년에 다녀오셨을 때는 좀 거리가 거의 뭐 텅텅 비다시피 했다라고 빈 정도가 전해주셨었고 아니었었어요. 네. 올해 초에는 약간은 회복이 됐는데 예. 다시 막 과거처럼 번성하진 않는다라고도 네. 보셨고 네. 이번엔 어땠나요? 세 가지 말씀드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 소비가 늘어난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사람이 늘어난 것만큼 폭발적이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소비 형태가 바뀌었다.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 늘어난 거 한번 보실게요. 네. 일단은 사람 늘어난 거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상하이 어디예요? 홍차오역입니다. 역입니다. 기차역이에요? 예, 기차역입니다. 와, 뭐 공항만 하네. 크죠? 네. 예. 아마 서울역이 한 10배 정도 크기 이상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중국은 대륙입니다. 그죠? 네. 일단 커요. 가면 뭐 서울역 아니면 우리나라 뭐 대전역 역도 아니죠. 뭐 그냥 여기는 한 칸도 안 돼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거의 이제 공항만한 아유, 역. 예. 예. 근데 공항인데 이 정도면 거의 피난 가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많죠. 거죠. 예. 여기만 저기 뭐 그런 게 주말이에요? 주말이죠. 주말이구나. 참. 예. 주말에 갔었다 주말이 그랬지. 주말끼리 비교를 해본 거니까 아. 어차피 객관적인 비교가 항상 되죠. 주말에 가시니까. 예,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요것도 한번 사람들 이렇게 되게 많은 거 보이시나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인해준술 수준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하나가 더 있나? 예. 자, 근데 이게 왜 사람이 많은 걸 요것만 봐서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느꼈던 건 지난달하고 뭐가 달랐냐면 예. 많은 건 당연히 눈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가 확 눈에 띄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잡상인이 많아졌어요. 잡상인들 뭐 물건 파는 애들. 길거리에서. 예, 길거리에서. 우리도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간다 갑자기 뻥튀기 아줌마 나오면 네.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여기 상습 정체 구간이다. 그렇죠. 예. 아.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 노고도 있으시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맛있는 걸 공급해서 고맙긴 한데 한편으로는 으악 이때부터 막히는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 기본 30분 1시간이구나. 맞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으로 왔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잡상인이 나타났어요. 아, 자주 가시던 그 길에. 네, 그 길에 그 동네에 엄청나게 그 관광용품을 파는 그 기념품을 파는 잡상인들이 엄청 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고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아주 되게 중요해요. 네. 하나는 더 있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와이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게 여러 번 이제 언급해 주셨죠. 저희한테. 와이탄이라 이제 동방명주가 있는 이제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저기 뭐 이제 강가에 있는 그런 네. 어마어마한 이렇게 푸동지구를 보는 건데 거기 지난달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그냥 올라가면 됐어요. 네. 내려와도 됐고 네. 뭐가 달라 그러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데와 내려가는 데가 달라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통제가 시작돼서 여기는 들어가는 길, 저쪽은 나오는 길. 일단 나오는 사람은 빠져나오기 쉬워야 되니까 바로 그 앞으로 가면 다 나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한참 돌아가서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는 사람이 많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인파가 쉽게 많아졌다. 말하면 일방통행인 거죠. 자, 지난달엔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길로 들어가고 나오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일방통행,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일방통행을 할 정도로 가는 길은 저쪽, 나오는 길은 바로 앞에 있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된 걸 보면 확실히 사람이 많이 늘었고 또 거기에 잡상인까지 가세를 했으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한 소비나 아니면 사람이 구조적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아마 중국 경기나 소비 관련 지표는 앞으로도 현재보다 개선될 개연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아하. 근데 그게 중국 정부에서 막 소비 부양책 쓰고 경기 부양을 좀 하려는 그게 좀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지만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일단 그게 제일 크겠죠. 네.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부양책을 강하게 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일단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는 게 분명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네. 좋아지는데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인은 뭐였냐면 약간 과시한다. 그렇죠?
또는 이제 뭐 물건 사도 싹쓸이한다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네네.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 거냐면 요거 한번 사진을 보면 네. 이게 매장이에요. 이름이 한맥스라고 돼 있죠. 핫맥스. X가 2개입니다. 뭘 파는데요? 예, 이게 안 파는 게 없는데요. 네.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는. 다이소 같은 먹을 거요? 거부터 아니요.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다이소 같은 데가 거기가 짝퉁 미니소가 따로 있어요. 어. 그래서 미니소가 따로 있고 예, 예. 요건 여러분들 보면 뭐 이게 좋아하다고 이게 특별할 때 특이고 이게 산다라고 할 때 매자 매매할 때 매자잖아요. 후특매. 그죠? 예. 요걸 이제 중국어로 하면 how to am I 이렇게 읽거든요. 예, 예. how to am I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좋은 걸 산다 이런 매장인 건데 요 한맥스 또는 비비마트라 그래가지고 분분마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비슷한 것 컨셉의 회사가 10개가 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데냐? 똑같은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소비 성향이 이전보다 더 과장되거나 더 비싸게 사야지 안 되고 좋은 걸 사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어려우니 거기에 맞춰서 쪼그라든 걸 반영한 게 이 상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예. 미국은 고물가에 시달리다 보니 조금 더 싼 거 없을까. 네. 그래서 가성비 제품들을 그쵸. 많이 사기 시작을 했죠. 예, 예를 들면 예. 한국의 어떤 이런 화장품도 것들. 그렇고. 근데 중국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기존에 있던 상품을 싸게 사는 방식으로 매장을 꾸몄어요. 어이?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모아놓은 특이한 유통 형태예요. 재고 할인 판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같은. 우리가 보통 백화점에 가면 제가 자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한 8시 정도 되면 신선식품을 되게 반값에 팔잖아요. 네. 고기도 그렇고 아니면 떡 같은 거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반값 이런 거에서 제가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다음에 KFC는 9시에 가면 1+1이에요. 오. 예. 밤 9시에요? 예, 밤 9시에 가면 9시 이후부터는 예. 한 마리 더 줘요. 살찌겠네. 그게 제가 이제 살쪘던 비결 중에 하나죠. 요즘 이제 제가 살이 좀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KFC를 끊었다는 얘기죠. 예, 슬퍼 죽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한맥스. 예, 한맥스라고 해서 모든 물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해서 라면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뭐 생수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인 물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꽤 괜찮은 슈퍼들 이것저것 다 있는 그런 슈퍼들인데 유통기한이 많이 남지 않은 상품을 현재 원래 정상 매장보다 같은 상품인데 굉장히 싸게 파는 거죠. 근데 이게 대유행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거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유통업체들이 10개가 넘게 생겼고 이 업체도 직원 5명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얼마 전 기사 보니까 직원이 거의 몇백 명까지 늘어나서 본사 직원만 예,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의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걸 이야.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불닭인데 네. 불닭이 여기도 있거든요. 같은 불닭인데 저 옆에서 사면 좀 더 비싸요. 근데 여기를 싸요. 그러면 유통기한 얼마 남은 그렇죠. 거. 그럼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바로 뭐 한 일주일 남은 거네. 그 정도는 아니라 그래도 석 달 이상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거나 아니면 뭔가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유통이 많지 않은 것들은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해외 상품이 되게 많아요. 수입. 예, 수입 상품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굉장히 아시겠지만 이게 유통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얼마 남지 않은 것들 근데 충분히 내가 일정 기간 안에 소화를 할 수 있는 것들 문제없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싸게 갖다 놓고 있고 매장에 따라서는 70% 아니면 일부는 50% 정도로 해서 해외 물건을 많이 갖다 놨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소비는 이쪽으로 다 몰려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형적인 불황 때에 나타나는 그런 그렇죠.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불황 때죠. 근데 이제 특이하게 아무래도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흔히 얘기하는 중저가나 예.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안 쓰고 이걸 쓸까라고 네.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미국하고 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추정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중국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교포분들이나 중에서 혹시 제가 잘못돼서 한번 지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댓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중국은 괜찮은 제품에서 품질이 떨어지면 가짜가 많아요.
아니면 못 믿는 것들이 많아요. 아하. 그래서 내가 가격이 싸다고 못 믿는 걸 사는 것보다는 네. 일단 가격이 싸지만 믿을 만한 제품을 유통기한이 비록 덜 남았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요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유통기한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검증된 제품의 예. 진품이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중국 다닐 때에는 정말 대단했던 게 얼마나 가짜가 많았는지 먹을 게 대부분 가짜인 경우도 많았어요. 그건 진짜 위험하죠. 위험한 정도가 아니었었던 게 중국 사람들조차도 본인들도 그것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잃은 경우도 그쵸, 굉장히 그쵸. 많아서 우리 표현으로 고기를 먹으러 가면 고기로 기대하는 음식을 먹었고 새우를 먹으면 새우로 추정되는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정말 새우로 추정되는지 그랬던 적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습성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싼 물건 안에는 뭔가 야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제품인데 뭐 나비 나온다거나 이런 일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뭐 분유 예, 맞아요. 파동도 있었고. 아, 분유 파동은 심각했고요. 네. 저는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 파동이 있었을 때. 어. 그래서 중국인들이 중국 분유는 아예 사지를 않았고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결국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국에 있는 분유 업체를 거의 90% 없애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리, 먹류우유 이런 몇 개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품질 개선을 하고 근데 품질 개선한다고 중국인들이 안 살 거니까 그걸 위해서 앞타밀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유수의 분유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스를 계속 냈어요. 아. 그래서 본인들 거 올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나요. 제가 애널리스트 때 보고서도 쓴 적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분유도 좀 수출이 막 잘 되고 막 많이 잘 그랬었는데. 됐었죠. 예. 예. 우리나라는요. 우유가 되게 잘 됐었어요. 그렇죠? 우유가 되게 잘 돼서 뭐 매일 유업도 되게 잘 됐었고 X세 우유. 그렇죠? X세 우유. 무슨 대학교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쵸. 예. X세라고 저는 깜짝 놀랐네요. X세 우유. 네. 예, 뭐 이제 연세 우유. 아이 뭐 그렇죠. 예. 네네. 저희 학교보다는 좀 못한데. 아, 자, 그 예. 경쟁 괜히 그런 심리 때문에. 예. 네. 근데 되게 잘했는데 예. 왜 거기서 이제 자리를 못 폈냐면 우리 게 너무 잘 되니까 얘네들이 견제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에서 볼 때는요. 한국의 우유가 제일 위협적이었었어요. 왜냐면 생우유는요. 거리상 문제가 있잖아요. 유럽에서 가져올 수가 없잖아. 생우유는 거리상 때문에. 근데 한국은 되고. 한국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견제를 했냐면 이것도 아주 제가 보고서 썼던 게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살균 방법이 저온 살균 방법인데 네네.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은 거예요. 이거 바꿔라. 고온 살균 뭐 이런 식으로. 오. 그래서 그 방법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고. 그럼 거의 그 멸균 우유 되는데. 그렇죠. 멸균 예. 우유. 그러니까 뭔가 딴지를 건 거죠. 별 문제가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진입장벽과 관련된 무역과 관련돼서 보이지 않는 규제 정책을 많이 썼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생우유가 흔히 얘기하는 흰우유는 우리나라께 좀 쉽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 자리를 보니까 일본이 다 가져갔더라고요. 아, 이제 최근에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게 잘 됐다고 해서도 정말 엄청나게 컸을 거냐? 저는 뭐 조금 올라가겠는데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억 인구를 먹일 만한 젖을 짜줄 수 있는 젖소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 우리나라 젖소 다 해봐야 몇 마리 안 될 텐데 걔들 다 이렇게 해서 24시간 젖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우유를 공급할 수 있었을까요? 네. 예, 그래서 몇 배 정도는 갔겠지만 그 이상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대단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장벽을 썼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힘들어졌고, 점유율이 있는. 그 뒤로. 예. 근데 어이없게도 그 가운데서도 일본 기업은 결국은 자리매김을 하면서 지금 웬만한 데 가면 대부분 일본 제품이 지금 거의 하고 있고 분유는 앞타밀이라고 독일이죠. 네. 예, 독일 아니면 네덜란드, 호주 요 세 국가께 굉장히 공존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비싸도 사 먹인다. 약간 그렇죠. 이제 우리 애한테 상류층에서. 우리 애가 되게 소중하니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먹이기 싫은 거죠. 그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중국은 그러니까 요약하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늘었는데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고 같은 물건도 싸게 사려는 가성비 트렌드가 여전히 있는 거 보니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 대비 성능이려면 같은 제품 많은 거니까 같은 제품을 싸게 사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건 가성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새로운 소비 형태, 그러니까 전 세계 없는 형태, 새로운 어떤 형태. 그래서 참 특이해요, 애들이 보면. 하는 게 보면 아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요 매장들이 어디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백화점 한 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비싼 자리에. 네, 비싼 자리에 들어가서 아. 버젓이 바로 요 지금 이 매장 바로 옆에가 제일 고급 매장이에요. 또 엄청나게 고급 매장. 그러니까 거긴 거기대로 사람이 있고 여긴 여기대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젊은 층들이 많죠. 아하. 그래서 여기는 젊은 층들의 성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이 드신 사람들은 이제 좀 여전히 그쪽으로 가는데 확실히 코로나 때 제가 옛날에 봤었던 중국의 유통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거의 고사됐고 새롭게 지금 뜨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고급 업체로 대표되고 신선식품으로 대표되는 회사가 한국말로 하면 하마 선생님. 아, 네네. 하마 선생. 예, 그게 허마셴셩 보통 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게 뭐 배달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신선식품 배달 회사였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일반 고급 마트화 되면서 중국 전역에 깔리기 시작을 했고 좀 더 폭넓게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폭넓고 하나가 더 있다라면 저도 좀 희한했는데 독일의 알디라는 유통업체가 있어요. 독일에 가보면 알디 또는 플러스라고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독일의 슈퍼마켓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또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코스트코가 엄청나게 공전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유통업체 중에서도 월마트나 아니면 프랑스의 까르푸는 다 철수를 했고 네네네. 현 상황에서 현재 코스트코만 대단히 그다음에 독일의 알디 정도가 돌아서 해외 업체로서 굉장히 공전 히트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 업체로서는 고급 업체로서는 허마셴셩 그다음에 이렇게 가성비 업체로서는 이런 한맥스 그죠? 또는 아까 했던 BBM이라서 분분마트 이런 마트들이 굉장히 공전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근데 뉴스를 보니까 허마 선생 거기도 뭐 경영이 좀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예, 뭐 예전보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적수들이 많이 없어져서 예, 일단 그래도 먹는 거니까 네. 생필품이 많다 보니까 허마셴셩 같은 경우는 가면 거기서 신선식품들을 바로 거기서 조리를 해줘서 마트 내에서 먹어요. 마트 내에서 예, 마트 안에 이렇게 중간에 그냥 간이의자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데가 있고 거기서 막 개걸스럽게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국의 그런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난달에 살짝 힌트를 주셨었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가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네. 그때 완전 이제 초입이었죠.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은? 실제로 올라오는 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 건강기능식품도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고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됩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는 층과 그다음에 젊은 층이 조금 선호하는 품목들이 많이 다른데 그래도 중국이란 그 국가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게 은근히 한약이라는 베이스가 들어가면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후 또는 아모레퍼시픽의 그 설화수, 네, 설화수. 이런 어떤 그 화장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이게 한방 베이스라 됐던 거예요. 예, 한방 베이스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방 베이스로 해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젊은층 중심으로는 요즘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확실히 건강기능식품이 뭔가 포지션이 자꾸 올라오는 게 눈으로 보여요. 참고로 되게 웃긴 게 중국인들은 습성상 우유를 아까 좀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의 절반밖에 우유를 먹지를 못해요. 인구의 절반이 이게 공식 조사로 나온 자료인데 인구의 52%가 아마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그게 뭐 락토프리라고 하던가 뭔가 있는데 요게 실제 있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큰 시장은 얘네는 우유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단백질 음료를 되게 선호를 많이 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두유예요. 그렇죠? 그럼 조금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얘네가 좀 특이한데 여러분들 코코넛 아시죠? 네. 코코넛과 관련된 코코넛 음료가 엄청 인기가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코코넛 그게 은근히 단백질 음료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료인데 그냥 음료가 아니라 건강 음료여야 되는 거고 그 건강 음료 중에서 사실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요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지금 코코넛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두유 정도고 우리나라 회사도 거기서 꽤 일목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자리하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코코팜은 아니고요? 코코팜은 아니고 그건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아, 코코팜 한번 중국 사람들이 먹으면 환장할 텐데. 좋아해요. 실제로 좋아해요. 엄청 맛있는데. 예. 그러니까 코코팜 정도가 아니라 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사실은 원조는 쌕쌕이에요. 아 이게 너무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너무 나이가 그 진짜 그 죄송합니다. 귤 그 알갱이 하나하나 쌕쌕 있는데. 오렌지, 그죠? 네네. 예. 쌕쌕 오렌지. 쌕쌕하고 봉봉이라고 있고요. 이게 어릴 적에 쌕쌕 봉봉. 자꾸, 여러분 저는 어립니다. 굉장히 어린데 봉봉 이게 자꾸- 지금도 저기 편의점에 팔걸요? 예. 예. 그게 여전히 잘 팔려요. 아, 현지에서도. 봉봉 쌕쌕 지금 코코팜 이런 것들이 인기입니다. 이게 왜냐면 별로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되게 씨앗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해바라기 씨 뭐 이런 거. 원래 해바라기 씨 이거 담아서 팔다가 커진 회사가 와하하라는 회사잖아요. 와하하는 예. 지금은 1위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농프라는 회사가 1위가 됐지만 초창기 201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음식료 1위가 이 와하하였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음식으로 되게 유명했던. 근데 대부분 이게 씨앗, 우리가 씨앗을 먹는 거, 뭐 해바라기 씨 아니면 무슨 씨 이런 거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를 제조해서 만들었던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음식 문화로 이해하시면 되게 좋죠. 저 어릴 적에 그 해바라기 씨에다가 초코 묻혀갖고 나온 그 네, 과자. 그런 것도 엄청 저 맛있어서. 지금 그거 먹고 왔어요. 해바라기 그거 롯데에서 나온 거. 아, 그 지금도 있나요? 해바라기 씨? 그럼요. 오늘 먹었다니까요. 초코가? 예. 제 군것질 대마왕이잖아요. 그나마 저기 뭐지 1+1 KFC 요즘 끊으면서 살이 안 찌고 있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그게 이제 네. 트렌드가 되고 예. 또 그 시장이 커지고 이 관련 기업들이 네. 관련 매출을 이제 또 성장을 맞아요. 시키는가를 또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의외로 미국만 보시는데 제가 볼 때 중국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 생기는 것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포지션 생기는 게 전 조만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일부 대도시만 팔려도 주가가 대여섯 배 뜨기 어렵잖아요. 그쪽만 해도 인구가 3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0배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몇 군데만 성공해도 제가 볼 땐 트렌드가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옛날처럼 이제 중국 전역에서 장사할 만한 생각을 안 가져도 된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단백질 음료, 예. 예를 들면 두유, 그리고 한방을 베이스로 한 건강기능식품, 예. 그리고 코코넛 음료 같은 뭔가 씨앗 같은 맞습니다. 아니면 과일 베이스 예. 음료들. 그리고 실제로 미국제나 이런 어떤 그 비타민 C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건기식 제조를 우리 기업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런 것도 이제 ODM 업체로서 역할이 그렇죠. 괜찮으니까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요. 치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광고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한국의 강점을 일단 한국 거는 믿고 사는 경향들이 있어요. 확실히. 메이드 인 코리아. 여전히 메이드 인 코리아는 되게 좋고 괜찮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실제 우리 TV 광고 보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비타민C 광고 많이 하는 데는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우리는 맨날 뭐 그렇죠. 비타민 C 아로나민 광고가 실버 뭐 이런 많죠.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예. 뭐 그 되게 많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중국인들도 특히 젊은 세대들도 비타민 C 같은 예.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맞습니다. 챙겨 먹기 시작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음식 문화가 되게 웃긴 게 중국에서 지금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두리안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셨죠. 예, 예. 그 냄새 나는 걸 냄새 나는 걸 되게 좋아하죠. 이게 사실 요거는 이제 건강하고 관련이 있었다기보다는 좀 과시용인데 중국에서 부자들이 먹는 과일은 이전엔 체리였었어요. 그래서 체리 프리라 그래서 체리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부자였었어요. 근데 체리가 그게 이제 비싸요. 네. 두리안 프리예요. 바뀐 거예요. 아, 두리안이 예. 두리안을 비싸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부자라는 그래서 이게 부의 상징으로 되면서 이 과일이 뜨기 시작을 한 거고 두리안이 중국에서 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죠. 다 수입이어서?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예. 중국 내에서는 좀 비싸고요. 맞습니다. 아, 중국 다 비싸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싸지 않나요? 그러게 전 예. 두리안을 안 먹어봐가지고. 하여튼 저기 뭐지 화장실에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냄새는 그런데 먹으면 되게 달고 괜찮대요. 저는 분명히 태국에서 옛날에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그렇게 뭐 중국은 자주 가는데도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과일 가게마다 유일하게 쌓이는 게 다 두리안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게 중국은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시식 코너에서도 두리안 잘라서 준다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냥 빵 베이커리문에 말씀드렸는데 베이커리가 더 생겼고요. 그 베이커리에서 일단은 제일 많이 빨리는 빵은 다 두리안 빵이에요. 두리안 빵. 빵. 예. 오. 두리안 냄새가 나는 빵. 그 냄새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왜? 특이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달라지는 트렌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투자도 이렇게 집행하신 게 있으세요? 이 관련 몇몇 트렌드? 기업들을 이제 갔다 와서 편입을 했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와 이런 기업들이 눈에 띄게 좀 많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뭐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 정말 괜찮구나라는 판단도 들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음식료를 찾지만 그 기업들이 미국만 수출하지는 않는다. 기업별로는 다르지만 일부 기업은 오히려 미국이 폭발적으로 늘었을 뿐이지 여전히 매출 비중은 중국이 훨씬 더 높다. 이런 것들도 꼭 감안하셔야 돼요. 그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 직접 그 랩 어카운트를 운용하고 계시기 운영하고 때문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선엽 이사님이 운영하시는 랩 어카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죠. 영업부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먼저 샀을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기면 안 그럼요.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럼 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와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2,800점 넘어섰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점을 높여놓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박스권은 뚫은 것 같긴 한데 그 위에 받는 조정. 이건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독자적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사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움직이는 대부분의 주력 기업들이 미국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 중심이 확실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대형주 내에서도 지금 미국의 AI라는 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현재 궤를 같이 하는 뭐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하이넥스 아니면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미국과 연동돼서 일단은 상단이 조금 막혀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만 놓고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고 다만 종목별 보면 종목별 변동성은 우리가 미국보다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오늘도 지수는 올랐거든요. 근데 아마 개별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멀미날 정도로 하루에도 변동폭이 너무나도 많이 커서 야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가 6월 25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가 6월 25일 장마감 이후 기준으로 그래도 2,774 올랐어요. 뭐 강보합이기는 한데요. 일단 변동성이 커졌고 그런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시장? 괜찮은 시장인 거죠. 어떤 걸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올라올 때도 변동성이 컸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올라왔던 개별주들 제가 그래프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너무 급등했죠. 뭐 이렇게 쉬지도 않고 2배씩 올라온 종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10% 20% 조정받는 것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한 1, 2년에 걸쳐서 한두 배 올라온 게 아니라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그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텐데 구간이 온전한 경우가 없어요. 항상 산이 높으면 골도 깊기 때문에 조종의 형태도 그래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올라올 때 그 다 이익은 취하지 못하셨을 테니 사실 이렇게 조종받는 이 변동성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거 혹시 내가 꼭지 잡은 거 아닐까? 불안하죠. 또는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일단 계좌에 손실이 찍히다 보니 손절매 원칙이 있어서 손절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실 거고 특히 요즘은 기술적 분석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건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더준 비주언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차트를 보니까 잘 올랐다가 조정을 2주간이나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만회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손절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며칠선 그러는데 2주 내내 빠지는데 며칠선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쉽지 않지. 그렇죠? 근데 바로 오르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정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반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 한번 태블릿에서 보세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하루 만에 이게 얼마 오른 겁니까? 하루 만에 신고가가 됐을 거예요. 얼마 오른 거예요? 그죠? 20% 올랐으니까. 22% 올랐네. 오늘 하루만. 그러면 지금
2주간 22%를 빼고 여기. 지금 22% 올랐는데 여러분 같은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요. 제가 서점을 자주 가서 여러분들 제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네. 저희 그 관내에서 다도강이라 그러죠. 그래서 독서왕이었었어요. 어마하게 네. 상도 막 줄 정도로. 근데 최근에 가보면은요. 예전에는 보통 주식 관련한 서적이 나오면은 뭐 가치 분석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다 단타하는 책들이 굉장히 그냥 기술적 분석 내지는 나는 단기 매매로 이렇게 벌었어. 이게 지금 판매 순위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뭐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또 보려고 그럼요. 하죠. 아니, 그 심리가. 좋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좋은 책이고 훌륭하신 분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다 트렌드화 되셨을 텐데 그 트렌드대로 지금 하면 고수 중에 고수 아니면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높아요. 예. 특히 이제 IT 부품들 들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당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막 주요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가고. 다 많아요. 네. 근데 하루 만에 막 한 일주일 빼고 하루 만에 올라오는 게 일주일 뺀 거 다 오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어퍼컷이라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건 저도 매매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웬만하면 개별주를 안 하려고 해요. 예. 어차피 제가 그 변동을 저도 견딜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럼 예.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 위주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중에서 제가 큰 그림이 그려지면 이런 어떤 단기 변동은 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쓰면 안 걸려요. 단기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큰 그림이 예. 보이는 중소형 주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큰 기업이거나. 네. 뭐 10%나 이런 거 빠지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최저점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제자리를 찾아갔던 기억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뭐 잘 모아가는 그런 형태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 변동을 뭔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이 변동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손실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그 스터디의 깊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홀딩할 수 있는 여부 이걸 또 좌우하게 되는 그럼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비슷한 경험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올 1월에 똑같이 겪으셨을 거예요. 올 1월에도 이런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을 때 왜냐하면 저도 운용하는 입장에서 고객들이 이제 날릴 거 아니에요. 너는 왜 IT 없냐. 이런 막 굉장히 그 협박 아닌 협박 등도 있었고 물론 이제 좋은 걸로 얘기를 하셨겠죠. 그때 저는 다 변압기 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계속해서. 근데 결국엔 글쎄 모르겠어요. 그 IT 제가 보니까 지금 더 빠져 있던데요. 더 빠져 있고 변압기 그때 막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너는 이거 안 사냐 막 이랬던. 근데 전 변압기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몇 배 올랐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한두 달을 못 견디세요, 다들. 뭐 저희 월간 이선엽 꾸준히 보신 분들은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 변압기를 언제부터 말씀하셨는지 거의 뭐 나올 때마다 말씀하셔가지고 아이고 배. 네.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도 네. 예, 내가 판게 올라가면 배가 아프다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있죠. 근데 아우 이 배가 이 양쪽으로 아프고 막 윗배도 아프고 예. 아랫배도 아프고. 어쨌든 지금 이런 장에서는요.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앞으로도 좀 크게 봐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잘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변동은 예. 즐기면 즐길수록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대응하려다가 예. 오히려 더 망한다. 저도 최근에 대응을 해봤고 예.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실패였습니다. 예, 제가 팔면 올라가고 제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가고 저하고 반대로 움직였으면 최근에 좋았을 텐데. 아이, 별 말씀이요.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미스터 마켓은 위대한 능욕자다. 그럼요, 뭐 이런 그럼요. 말도 있고. 이게 심리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예. 저 정도 변동이면 저는 심리적으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심리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개별주. 요거 조금 이제 중소형주여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좀 여쭤볼게요. 중소형주. 중소형주였군요. 미국 시가총액 1위 네. 올라갔다가 3위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중소형주. 네, 그러네요. 이제 스몰캡으로 바뀌었네요. 예. 아니 근데 이 엔비디아가 세상 무서운 줄 말고 막 오르다가 올랐죠. 또 이제 조정을 받을 땐 또 이제 급격하게 또 받더라고요. 물론 그래봐야 뭐 고점 대비 한 10몇 %인데 네. 주변에서 엔비디아 가지고도 정말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제일 많이 지금이라도 물어보시죠. 사야 되나요? 막 이런. 지금은 좀 바뀌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라 반대로 혹시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란 물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저는 이 엔비디아나 이 AI의 열풍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국면이 이번에는 한번 조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국면이요? 뭔가 좀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한번 좀 단기 과열을 일으키고 쉬어가는. 이래서 쉬어가는. 왜 그러냐면 6월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우는 빠지고 있었는데 나스닥하고 S&P 500만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괴리가 굉장히 크게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크게 생기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미국의 경기는 약간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소비도 조금 둔화되고 있고 고용시장도 지금 논란이 되게 많고 그래서 시장 그걸 반영하다 보니 오히려 빅테크 기업으로 매기가 더 쏠렸던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게 액면 분할까지 하면서 맞아요. 더 많이 쏠렸는데요. 근데 이게 시기 때문에도 영향이 있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기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되돌림이 있다가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엄청난 펀드들 또는 ETF에서 최근에 리밸런싱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종목에 대한 편입 비중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비중을 무리하게 실었겠죠. 그죠? 이거는 펀드멘탈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펀드나 ETF를 새롭게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리하게 늘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끝나가기 때문에 반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네. ETF 같은 경우는 요때를 기점으로 싹 바꿔놔서 비중을 늘렸고 다 늘리고 나면 그게 과매수가 되거든요. 그럼 과매수가 되면 뒤에 따라 살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최근에 시장을 움직이는 많은 펀드 중에서 CTA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커머디티, T가 뭐 트레이닝 펀드 뭐 이런 건데 그냥 추세 추종 펀드. 좀 성격이 다른 것도 되게 많습니다만 그냥 올라가면 계속 쭉 따라갔었다가 내려가면 파는. 근데 그런 펀드들이 알고리즘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업의 펀드멘탈 이런 것보다도 일단 어느 정도 강하게 꺾이는 모습이면 거기다 더 내려파는 이런 모습도 관찰이 되더라는 얘기죠. 쏠림을 더 쏠리게 만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뭐 다들 인정하는 게 이 정도면 좀 과열권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나름대로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서 그에 따른 피로감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당연히 시켜주는 구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올라오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고 너무 각도도 컸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사실 이렇게 거칠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와중 속에서 첫 번째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졌느냐? 여전히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AI와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GPU를 지금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 개선이 덜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요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아직 안 하실 텐데 아마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을 때 요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2년 뒤라고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디지털 관련 데이터가 무한정한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거대하게 합숙시키는 게 2년 뒤면 이제 고갈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어느 회사인가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챗GPT였던 것 같다. 거기서 네. 이제 정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회사를 산 것도 보셨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무관하지 않은 모습들인데, 뭐, 그러기 이전까지는 뭔가 이걸 단기 고점을, 그러니까 진짜 고점 또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끝까지 올라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추가적인 조정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받으면 한국에도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들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아직까지는 늘리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 학습까지는 엔비디아 걸 대체하기 어렵지만 추론의 영역으로 가버리면은 조금 이제도 대안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고요. 뭐 그런 분석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학습이 여전히 잘 되고 있고 학습하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 분명히 여러분들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뭐 주야장창 오르기만 하진 않겠죠.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많이 꺾기도 할 거고 또 특히 제가 볼 때도 올 하반기에는 뭐 지금 상반기만큼 편안하진 않을 거거든요. 중간중간 불편한 구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올랐는데 뭐 또 주야장창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많이 오른 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 또는 지금 제일 많은 논란은 그거죠.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해서 논란을 많이 일으키죠. 그때 시스코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반기 내내 보게 될 어떤 시장의 논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엔비디아는 매번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또 보여줘 왔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조금 시키고 가면 입장에서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만약에 시키는 구간에서 혹시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 해주면 사실은 더 사기 좋아지죠. 시장의 유동성은 늘어나고 금리를 내렸다는 게 경기 둔화니까 소비 사기는 그렇고 그러면 투자와 관련주인데 역시 엔비디아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그때 아마 재반등한다라면 제법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요. 예, 그냥 단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AI 연결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들도 있고 그럼요. HBM 같은 것도 있고 뭐 궤를 같이 하겠죠.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게 또 엔비디아가 쉬어가면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도 투자 심리상 약간 좀 같이 쉬어가고 수밖에. 있어요. 예. 실제로. 예. 근데 그거는 또 역시나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쉬어가는 국면.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뭐 오늘도 뭐 외국계 자료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전히 뭐 미국에서 AI 관련을 활용하기는 기업 5%도 되지 않고 그래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 CEO들은 엔비디아 칩 몇 개를 어디에다 어떻게 들여왔는지 사진 찍어서 막 트위터 같은 데 올리기 바쁘고 맞아요. 또 홍보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음식료, 뭐 라면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네. 화장품도 그렇고 네. 변압기도 그렇고 이게 참 랠리가 중간에 좀 변동은 있지만 예. 굉장히 장기간 가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또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되게 재밌는 게 일단 음식료하고 이제 음식료랑 화장품 이런 것들은 문화거든요. 문화. 생각보다 길게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뭐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길게 가더라. 특히 방산도 그렇잖아요. 그죠? 방산은 가면 갈수록 실적이 더 쌓이는 게 이젠 팔았지만 이제는 AS까지 하는 것까지 실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죠?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결코 작은 그림이 아니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아마 지난해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방산하고 이런 거 추천했다고 그때 잠깐 쉬어갈 때였거든요. 이런 걸 추천했느냐 봐라 꺾였다라고 저를 굉장히 비난하는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얼마나 시장을 보는 생각이 다른지 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나보니 우리께 제일 낫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보는 게 뭐 그분도 잘하는 게 있을 거고 저도 잘하는 게 있을 거고 그냥 그걸 보고 서로 그냥 도움이 되면 되는 거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독점적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전쟁은 났고 앞으로도 저 전쟁은 많아질 것 같은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무기를 줄 수 있는 국가도 제한된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줄 수 있는 국가들이 적이 돼 버렸으니까. 그게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특히 러시아제 무기가 세계에서 되게 각광을 받던 무기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나름대로. 네. 예. 근데 이제 여기 끝났지. 그러면 전통의 무기 강호들은 지난 30년간 무기를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관련 밸류 체인들이 전부 다 해체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무기라는 게 단순히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고만 되는 게 아니라 외교적 관계도 있는데 그 외교적 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앞으로 트럼프가 들어올 때 되게 명암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가 들어와서 일단은 방산한테 혹시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혹시 이 친구가 이 친구로 하면 안 되죠. 이분이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이 혹시 된다라면 트럼프랑 친구는 아니시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저보다 형님이니까 그죠? 네. 그 형님이 만약에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면 방산 입장에서는 단기 모멘텀을 잃는 거는 분명하죠. 예. 근데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미국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고 국가 부채가 너무 심한 거라서 일부 이걸 조정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공약한 건 쓰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다른 쪽에서 줄일 거 아니에요. 미국은 보니까 전통적으로 뭔가 줄일 때 공통점들이 정부마다 품목은 다른데 하나가 공통점이 이게 방위비였었어요. 그럼 미국이 무기를 덜 생산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해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주한 미군에 주는 방위비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요구를 더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도 그렇지만 유럽에 대해서 미국이 재정이 좀 어려웠다라는 이유로 유럽 애들한테 되게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요구를 하면 유럽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경기도 안 좋은데. 예. 그러면 비싼 무기를 아무리 유럽끼리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유럽 사람들이 유럽 거 써야 되지 않겠어라는 당위성이 떨어져요. 지금도 독일 전차와 한국 전차가 많은 데는 3배, 못해도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돈도 없는데 방위비까지 더 내면서 무기를 구매하려면 이건 제가 볼 땐 선택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도 경제 힘들고 그런데 저 분담금 내면서 재정으로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막 한국 거보다 2배, 3배 성능이 대단히 더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요거는 실리를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큰 그림도 그려봐야 돼요.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의외로 방산, 그다음에 또는 음식료 이런 데에 대해서 의외로 산업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시면 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들 음식료는 한 번 자리 잡으면 단기간에 끝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 주식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자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산업 사이클은 길게 가고 그걸 이해는 하지만 당장 내 계좌에서 플러스 50%, 100% 있으면 이게 손실회피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빨리 팔아서 내 걸로 만들고 그럼요. 싶고 이해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유, 저도 이걸 그랬는데 또 뭐 모르겠습니까? 오래 갖고 가기 힘들죠. 그럼요. 예. 근데 그래도 길게 보셔야 된다. 예,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벌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깊게 하고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벌겠다라고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지금부터는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나는 하면 내가 안 됩니다. 제대로 벌겠다. 예,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볼 땐 우왕좌왕만 하다 끝나실 개연성이 꽤 커 보여요. 근데 솔직히 이제 여러분도 이제 듣고 계십니다만 월간 이선엽을 이게 매월 또 보시는 분들은 방산주, 화장품, 변압기 한 번이라도 매매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한두 번씩은 다 매매하고 또 일찍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땅을 치고 그렇죠. 있고 그렇지 않을까? 뭐 팔아도 여전히 결국은 기회는 있는 아닌가요? 거니까 저는 뭐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또 팔고 나서 또 올라가는 것들이 그렇죠. 또 한번 예. 배를 아프게 만들고 어쨌든 뭔가 항상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시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깊이가 중요하다. 지금 이제 워낙 정보들이 많고 좋은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 때문에 사람 여러분들이 훌륭해지신 것도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초단기화되는 것 같아요. 생각도 이제 길게 안 하시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매매도 꼬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 지나보면 사실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큰 그림 그렸던 게 이깁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희가 6월 25일 장 마감 이후에 저녁쯤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음식료 관련주도 최근에 이제 엄청난 네. 랠리 네. 그것도 갑자기 이제 급발진 음식료들이 이제 날아갔다가 최근에 한 또 2주 동안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급발진했으니까 쉬는 것도 그렇게 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요때 예. 고점에서 못 팔았네.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좀 길게 보시잖아. 그럼요. 우리나라 음식료가 중국에 들어갔었을 때도 몇 달에 끝난 적이 없어요. 다 몇 년 갔어요. 혹시 자동차도 그렇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랠리 펼치고 있고. 일단은 뭐 인도 쪽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예. 일단 자동차는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네. 제가 보기엔 금리가 좀 내려와야죠. 음. 결국 미국이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 다운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차를 사겠어 이렇게 반문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볼 땐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사실 경기 둔화 또 이로 인한 금리 하강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현대차는 거의 30만 원 다 왔네. 네. 거의 뭐 설립 이후 최고가. 예. 저는 뭐 현대기아차는 단순히 차가 팔리고 안 팔리고만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중국의 전기차를 많이 타보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는 것 중에 호불호는 있겠죠. 야, 중국차가 되겠어. 뭐 위험해.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인정하실 거예요. 엄청 싸다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싼 게 아니라 그냥 터무니없이 싸요. 그러면 이게 세계로 나오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나가면 생각보다 잘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반문하세요.
웃기지만 미국인들이 이거 살 것 같아? 왜요? 미국에 중국인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그쵸. 짧은 생각인 거예요. 거기도 소득 수준이 좀 그럼요. 예. 요즘 중국인들 불법 이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산다는 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시장만 해도 더 예. 어마어마하고. 그 사람들만 사고 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샀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중국제도 많이 돌아다니네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게 번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우리처럼 한국인들이나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살 거라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근데 거기 있는 중국인들이 살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을 왜 안 해요? 그리고 또 거기도 중저가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엘란트라나 이런 중저가 것도 정도가 꾸준히 아니라 팔렸던 생각을 거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면 관세 100% 올리냐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국제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꼭 오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터무니없이 싼데 싸면은 사람들이 손이 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싼 거 그러니까 자꾸 100% 올리고 유럽도 이번에 48% 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만큼 가격이 불안한 거죠. 쟤네만큼 싸게 만들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품질 논란은 여러분들 생각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요. 그러나 이 터무니없는 가격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또 그게 또 유럽에서도 일단 또 통하고 있으니.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는요 단순히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역사상 특히 최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망한 경우가 없어요. 자동차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 가능 인구들을 제일 포용하는, 즉 고용과 관련된 제일 큰 산업이에요. 연관 산업까지. 그래서 얘 하나 죽으면 그 고용 파급 효과나 그로 인한 내수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안 죽여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 전기차를 받아들여서 혹시 중저가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시장 잠식당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를 위험하게 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이 국가들이 결국은 중국 전기차가 못 들어오는 걸로 일단은 시장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그 자리를 저는 우리 현대기아차가 저는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치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건 큰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전략적인 정책적인 생각인 거고 실제 그렇게 될 건지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의 어떤 관세 충돌 사이에서 약간 이제 어부질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소비가 둔화되면 투자 관련 주들이 좋을 맞아요. 수도 있다. 네. 그게 어떤 인프라 쪽.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AI 관련 인프라들이 올라가다 주춤하는 건 특히 최근에 이제 신재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좀 꺾이고 있는 건 금리와도 무관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이제 풍력 같은 거 안 할래 뭐 이런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시장이 됐든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됐든 트럼프라는 복병을 만나서 장애물이 생겼다라면 AI라는 새로운 산업 때문에 뭔가 또 숨통이 트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AI가 결국 엄청나게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전력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발전은 당연히 지속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원자력이나 아니면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까지 어느 정도 가세를 해줘야 이게 극복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요 산업도 뭐 시간을 두고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산업들이 전부 다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금리가 낮을수록 사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이 내가 지금 돈 빌리면 이 이자로 사업했을 경우 돈이 안 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사업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서 사업성이 확보가 되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볼 때 오히려 그 뒤로 AI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리 이야기해 주셔서 말씀인데 네. 아까 자동차 판매도 조금 더 가속화되려면 이제 금리가 내려와 줘야 된다. 또 뒷받침해 줘야 된다. 금리는 일단 이제 시장에서는 뭐 9월에 한 번, 뭐 연말에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요 베이스로 이사님도 똑같이 깔고 저는 계신가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일단 연준도 한 달에 한 번씩 생각을 바꿀 정도로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네. 최근에 6월에 뭔가 좀 매파적인 얘기는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6월 25일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 연준 위원 몇 분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리 데일리라는 사람이 네. 얘기하기를 뭔가 시장에서 뭔가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고용 시장에 좀 균열이 나타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오스탄 골스비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 비췄어요. 그러면 불과 며칠 전에 FOMC를 통해서 뭔가 막 매중의 매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물론 시장 반응은 그렇게 안 됐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얘기했었던 게 FOMC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주거비 때문이었던 거라고 숨기지 않았고 근데 그 주거비가 생각처럼 안 내려왔잖아요. 네. 그 물가를 잡을 때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CPI 내에서 제일 끈적끈적한 게 임금하고 그다음에 주거비인데 네. 주거비는 원래 집값하고 18개월 정도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서 그걸 가면 이미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려왔어요. 왜 안 내려오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으면 결국 방법을 다른 게 그럼 별 수 없이 이전처럼 고용을 조금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물가를 내려야 될 텐데가 지금 연준의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번 달 지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메리 데일리 총재의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오스탄 골스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이게 시작됐다라 보면 그게 왜 시작됐다라 보는 거냐면 결국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니까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보다는 그 다음 달 사실은 더 그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해놓고 보면 7월까지는 몰라도 9월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열려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FOMC 연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예전에는 올해 3번 하겠습니다 또는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만 하다가 네. 이번엔 새로운 얘기를 집어넣었어요. 유연한 데는. 내가 데이터 디펜던트이긴 한데 혹시 그 데이터 중에서 혹시 실업률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 즉각 대응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실업률은 석 달 이상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표는 이게 추세로 확인되려면 석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사실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혹시 한번 크게 망가지면 그거는 한 번으로도 좋게요. 왜냐하면 고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좀 괴는 달리하지만 샤메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원래 실업률 한번 오르면 급등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오스탄 골스비도 얘기 다 하거든요. 그 추세로 확 가버린다. 추세를 한꺼번에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연준의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그 고용 지표를 보면서 하는 게 이건 아니라 그냥 그죠? 하면 바로 움직여야 된다. 맞죠. 그래서 유연한 대응을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고용이 뭔가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걸 봤겠죠. 네. 나름대로. 그래서 유연한 대응을 한다고 했으니 제가 볼 때는 9월 안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을 페드와치에서는 한 61% 정도로 그럼요. 보고 있고. 제가 지난 3, 4월 달에 그때 미국 갔다 와서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한테도 분명히 가보니까 서민들은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밑에부터 뭔가 균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뒤로 나온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뭘 보고 온 거냐 이렇게 했지만 실제 그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중심으로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가보지도 않고 현실도 모르면서 지표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연준은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만 그랬던 게 연준에서도 그 연주 페드 레슨즈라 그래서 공청회도 열면서 실제 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여전히 9월에 대한 어떤 생각을 유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어떤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도 좀 개선이 될 수 그렇죠. 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제 생각대로 생각보다 실업률이 빨리 올라와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면 네. 그때는 저는 시장이 쉬어간다라고 봐요. 실제로 예. 금리 인하 국면이 오면 왜 쉬어간다라고 보냐면 결국 경기가 둔화되는 걸 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둔화된다는 사람들이 잘 사겠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한번 오르면 확 오르는 특징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게 경기 침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그 침체 논란이 있으면 그다음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죠? 오르기도 했고 침체 논란도 있으니 한번 팔고 가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조정보다도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좀 폭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동성이. 예. 그렇죠. 또 이제 가을로 가면은 이게 또 이제 학습효과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9월, 10월이 또 안 좋았잖아요. 이게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기간도 짧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그만 변수에도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하반기에는 여러 차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또 커지는 구간. 지금도 그렇죠. 큰데. 맞아, 그렇죠. 그리고 지수가 내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지수 10% 내리면 종목들은 30% 빠져요. 그렇죠. 왜냐면 대형주가 별로 안 빠지고 그 개별주들이 빠질 거기 때문에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너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시기가 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금리 좀 내려라 하는데 실제로 그 시기가 오면 오히려 시장은 또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다만 조건이 있는 게 그 금리를 내리는 요인이 고용일 경우는 주거비일 경우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아직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 만약에 고용이 뭔가 훼손이 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생기면 그때는 한번 제가 볼 땐 시장이 한번 또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기를 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용지표 안 나오는 걸 마냥 좋게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항상 앞서서 생각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경제 지표가 bad, 나쁘게 나오면 bad is good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그럼요. 막상 그 즈음 가면 bad is bad가 예. 될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래서 또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번에 보니까 뭐 벌써 또 경기 선행 지수가 또 꺾였다. 사실 꺾인 게 아니라 꽤 꺾인 지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경기 지금 제가 안 와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아마 제가 모 채널에서도 요즘 경기 지표가 이전하고 시대가 너무 달라져서 조금 안 맞는 경향들이 많으니 꼼꼼히 봤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전의 통계 아니면 이전에 최근에 했던 모델 이런 거 활용하시면 오판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기 지표를 해석을 하시되 해석을 할 때 데이터를 꼼꼼히 따져봐서 이게 기존하고 좀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발견하시면서 사실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 또 체감되는 경기, 산업의 변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또 이선엽 이사님 통해서 이렇게 매월 네. 또 체크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음번에도 이제 7월에 네. 또 돌아올 테니까 그러시죠. 그때 또 달라지는 흐름들 또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월간 이선엽 6월호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